모바일 결제 불편한 것 같은데. 사실 불편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포스기 앞에 갔어요. 짜증나. 아, 맞아. 그 일을 왜 만들었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이제 각광받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지침을 하나 내는 게 애플이 땡 잡은 거죠.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C가 단통법.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좋은 의지, 좋은 취지네요. 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T트렌드. 굉장히 게임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네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시면 말이죠. 모르겠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서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모바일 결제 굉장히 간편해지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간편해졌는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복잡한 방식들,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다라고 해서 좀 바꾸자라고 해서 이런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모바일 결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긴 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은 게 쏟아져 가지고 복잡한데 일단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 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PC에서 하는 모든 결제 방식이 모바일에서 구현이 되면 그걸 모바일 결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나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달라진 방식이 있긴 있잖아요. 초창기에 모바일에서 결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자각이 없었을 때는 요 PC에서 했던 결제 환경을 모바일 기기로 그대로 옮겨오는데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화면에 플러그인 깔아야 되는데 플러그인 설치가 됩니까? 운영체제가 엄연히 PC는 윈도우나 맥 같은 걸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은 뭐 iOS, 안드로이드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구현을 하려면 더 복잡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모바일 결제를 싫어했죠. 그렇다면 이 모바일 결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느냐? 네. 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장 현황 관련해서는 KT 경제경영연구소가 한번 최근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의미가 높은 게 2012년도까지만 해도 1월에 236만 명이 모바일 결제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14년 5월이 되면요. 1,135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거래 규모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4년도에는 4조 1,200억 원이었다면 2015년도에는 4조 8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꽤 이용하고 있긴 하네요. 일단 모바일 결제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 개념이, 그러니까 서비스의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는 모바일 결제가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결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NFC를 이용하지 않는 뭐 앱카드나 바코드, QR코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BNFC 결제 방식이 있고요. NFC 기능을 제 스마트폰에도 있는데 네. 이거 역시 지금껏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모바일 팀원이에요. 팀원이. 네, 제가 뭔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카드 대신 이제 모바일 팀원이 같은 경우는 NFC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편의점, 그러니까 모바일 팀원이를 지원하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서는 NFC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라고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거는 NFC를 쓰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고. 그럼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BNFC 방식 이것도 많이 씁니까? 이거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바일 카드,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원하는 건 자기가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뭔가 결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온 게 QR코드랑 바코드 방식의 이제 결제 방식이에요. 이거는 제가 앱을 이용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휴대폰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용카드 정보를 바코드 또는 QR코드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가맹점에 가게 되면 바코드 리더기로 이제 카드를 찍는 거죠. 모바일에 뜬. 그럼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또한 한계는 가맹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앱카드가 있어요.
지난해부터 신한카드랑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국내 카드사 6곳이 힘을 합쳐서 모바일 기기에서 조금 더 결제를 잘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내놓은 서비스가 앱카드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먼저 제가 뭐 신한카드면 신한카드 앱카드, 현대카드면 현대카드 앱카드 이런 걸 내려받아요. 아, 설치를 해야 되는군요. 네, 먼저 설치를 해서 제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카드를 불러올 때 쓰기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셜 쇼핑몰로 다시 돌아가서요. 소셜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어요.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럼 신용카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결제를 할 때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됐지만 지금 앱카드를 실행을 시켜요. 앱카드가 결제 딱 누르면 제가 뭐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뚜둔 뜹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제가 아까 설정한 그 6자리에서 8자리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제가 등록한 신용카드 정보를 불러오기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인 누르면요. 네. 끝나요. 결제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카드 형태의 그 카드도 하나 있고 신용카드도 하나 있고 이거를 모바일에 넣어 놓은 거 이제 두 가지를 내가 들고 다니는 개념이 되겠군요. 맞아요. 불편한 것 같은데. 사실 불편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포스기 앞에 갔어요. 어. 뒤에 다 줄 서 있는데 막 아. 앱 구동하고 실행하고 이게 근데 아, 짜증나. 아, 맞아. 뒤에 줄 서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죠? 상대적인 경험이 음. 사실 있어요. 아, 그러면요, 최근에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라는 거를 이제 선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카카오페이도 안타깝지만 앱카드와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래요. 네. 예. 카카오페이는 LG CNS에서 만든 엠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결제 방식이거든요. 이거 아. 똑같이 제 스마트폰에 카카오페이를 설치하고 신용카드를 등록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하고 나야지 다음에 그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픽인가요? 네. 그게 일종의 쇼핑몰이더군요.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이 카카오페이가 아주 편리하게 쓰일 수 있다. 이 얘기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새로운 결제 수단을 추가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쓰고 있던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앱카드를 내려받아서 결제를 하겠죠. 그럼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카카오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나 알리바바가 이제 자기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자기네 주 결제 시스템을 이제 안착을 시켰던 그렇죠. 것처럼 자기네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아, 좀 아쉽네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좀 더 잘 돼 있습니까? 잘 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용자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NFC 기반의 결제 서비스도 2012년도에 구글이 내놨어요. 구글 월렛이란 서비스를. 하지만 그 또한 별로 파급력이 없었어요. 그냥 구글이 내놨다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카드 연합체들이 아이시스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 서비스도 NFC 기반의 이제 결제 서비스인데요. 네. 이거 역시 그냥 별 소득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외국과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동안 가장 비교가 됐던 부분이 공인인증서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올해까지는 그랬어요. 올해 네. 초만 해도 그랬는데 올해 5월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거래에 한해서는 30만 원 이상에도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할 수 있다라고 이미 제재를 풀어줬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제도만 살펴봤을 때는 온라인 결제 한해서 공인인증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없이 결제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던데? 그건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되게 애매한데 예. 금융업계가 좀 소심해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공인인증서를 나름 지금까지 국가가 안전하다고 돼서 밀고 왔어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인인증서보다 더 뛰어난 보안 솔루션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은행이나 또는 금융업계를 더 질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공인인증서도 가지고 가면서 공인인증서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뭐 ARS 인증 같은 것도 같이 가면서 병행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와중에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애플페이라는 걸 내놨단 말이에요. 네, 내놨어요. 이게 뭐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에서 그닥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 온라인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더란 말이에요. 사실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서비스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 월렛 같은 거 기능에다가요. 네. 거기에 지문 인식 기능을 넣고 거기다 NFC 기능을 넣은 게 애플페이예요. 뭐가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이제
각광받습니까?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신용카드 구매량의 한 83%를 차지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은행, 캐피탈원뱅크, 그다음에 뭐 체이스, 웰스파고라는 등 금융사와 손을 잡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카드사하고도 사실 손을 잡았어요. 뭐 비자, 마스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같이 참여를 이끌어냈죠. 이 정도 되면 거의 전 세계에서 지원하는 은행, 카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셈이에요. 이제 애플페이를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애플페이가 지원이 되면요, 방식이 되게 간단해요. 포스 기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요. 그러면 자동으로 카드가 이렇게 팝업으로 짱 떠요. 어허. 그리고 나서 지문 인식을 하면 돼요. 끝나요. 그래서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당히 기대 효과가 높은 게, 미국 정부에서 지침을 하나 내는 게 2015년까지 마그네틱 카드가 아니라 이보다 더 강화된 보안, 그러니까 IC 카드를 지원하는 포스 기기를 반드시 도입을 해라. 포스기기 다 바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 최신 포스기기로 바꾸겠죠? 예. 그럼 최신 포스기기로 바꾸면서 당연히 뭐 NFC도 지원하고 바코드 결제도 지원하고 이런 걸로 다 바꿀 거 아니에요. 애플이 땡 잡은 거죠. 예. 아, 그러면 아무리 지문 인식을 한다고 그래도요, 이게 보안상으로 안전합니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과거에 구글 월렛이 선보였을 때 네. 서비스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 안드로이드 폰을 해킹을 하게 되면 제가 설정해 놓은 핀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보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당시에 구글 월렛 서비스 하다가 한창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애플은 분명히 앞서서 서비스했을 때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얘네가 채택한 방식은 제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다이나믹 시큐리티 코드라는 방식으로 변환을 해요. 일회성 코드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 정보만 넘겨줘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하나지만 막상 결제 포스기기에 가는 번호는 계속 매번 달라지는 셈인 거죠. 지문을 해킹을 하거나 뭐 실리콘을 이렇게 떠갖고 하지 않는 이상 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나름 보안 안정성이 높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예.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국내에서 사용을 못한다라기보다는 과연 국내에서 애플이 제휴를 맺을까? 국내 카드사와 국내 가맹점이 과연 애플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이 서비스를 할까? 근데 지금까지 경향으로 봐선 손을 잡기보단 자체적인 서비스를 또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들 짜증나게 만들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저도 소비자고 우리 이지영 기자도 소비자란 말이에요. 사용자란 말이죠. 사용자가 이걸 고민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고민하면 안 서비스를 되는데. 하는 곳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사용하게 할 것이냐, 이걸 연구해야 되는 게 그들의 이제 몫인데, 왜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서 뭔가 불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들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믿고요. 예, 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C가 드디어 천공어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IT로 배부른 여기는 티타임 출발할까요? 다음 더하기 카카오는 다음 카카오. 4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법인 다음 카카오가 블랙앤화이트의 새로운 CI를 공개하며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더하면 시가총액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양사의 합병은 국내 IT 업계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만큼 네이버가 주도해온 국내 인터넷 기업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사람과 연결이라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와 이를 주제로 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사람과 오프라인 비즈니스, 사람과 사물이라는 4가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쉽게도 이날 다음 카카오는 명확한 새 서비스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각각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업계에서 신화를 써내려간 두 업체가 어떤 시너지를 이루어낼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걱정인 거는 신화의 DNA가 이복 형제 간의 암투로 번져서 막장으로 치닫지만 않았으면 하는 우려 아닌 우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윈도우 운영체제 윈도우 10을 공개했습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뿐만 아니라 엑스박스와 같은 게임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또 윈도우 10에서는 윈도우 8에서는 빠졌던 시장 메뉴가 다시 돌아왔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해 기업 사용자들에게 더욱 높은 생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윈도우 9을 뛰어넘어 윈도우 10으로 도약한 MS,
2015년 봄 배포가 시작된다고 하니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지 기다려봅시다. 진화가 아닌 도약. 도약에 앞선 도움 닫기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러다 넘어져요. 앞으로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조작해 스팸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포폰 개통, 스미싱, 피싱 등의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순 공포되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깜짝 놀란 것은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금지가 아니었다는 사실 아닐까요? 모바일 메신저계의 망명국 텔레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를 집계하는 앱 애니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텔레그램이 유독 인기를 끌고 있는 국가들은 언론 자유 지수가 저조한 나라들로 밝혀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텔레그램을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는 나라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인데요.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인기가 치솟아 지난 24일부터 7일 연속 국내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빼지도 못하고 언론 자유 후진국으로 낙점이네요. 2014년 대한민국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가을을 책임지는 IT 이야기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소셜리티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이죠. 이게 네. 굉장히 저도 이제 궁금한 주제였어요. 단통법. 예, 맞습니다. 방송이 나갔을 때는 아마 이미 시행이 시행 됐을 중이겠죠? 겁니다. 예, 네네네. 시행이 됐을 텐데 네, 네. 일단은 우리랑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단통법 네. 무슨 법입니까? 일단은 단통법의 정확한 명칭은요. 예. 이동통신 단말기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이 나오게 된 이제 주요 배경은 호갱이죠, 호갱. 그렇죠. 호구 고객이다. 그래서 네. 이제는 뭐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너무 익숙해진 단어인데 원래 이 법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호갱을 없애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좋은 취지네요. 네, 취지는 상당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 정부에서 이런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어나 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할 테니까 규칙대로 가라라고 해서 나온 게 이번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뭐가 네. 이제 바뀌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일단 제일 먼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통사 및 제조사에게 보조금을 이제 규제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할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단말기를 샀을 때 이제 휴대폰 업체에서 제공을 해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신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비싼 요금을 쓸 때 주는 통신사에서 주는 이제 보조금이 있는데요. 예.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해서 최대 30만 원, 또 이제 그 미만으로 내가 쓰는 요금에 따라서 차등으로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5만 원짜리 통신 요금을 쓰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기계가 갑자기 싸게 나오거나 이번에는 통신사에서 이번에 우리가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면은 30만 원 이상의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게 없고요. 이제 딱 정액적으로 네가 언제 사든지 간에 요금제를 뭐 3만 5천 원짜리 쓰면 거기에 맞는 할인폭을 받고 어허. 5만 원짜리 쓰면 거기에 맞는 할인폭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뭐 7만 원짜리 요금을 계속 썼어요. 한 8개월. 그러다가 이제 9개월째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제 요금제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순간 기존에 받았었던 이제 7개월치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내는 겁니다. 하나는 통신사에서 지금까지 할인받았던 폭에 대한 것도 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단말기에 대한 할인폭도 같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요금제를 바꿀 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입할 때부터 예.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방법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신사 그리고 단말기 유통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리점에서 얼마나 지키냐라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것이 조금 더 강화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통사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하는 유통업체들까지 모두 다 책임을 같이 물게 해요. 전체 매출의 3%나 또는 이제 그 이상의 수백억 대의 이제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판매한 이제 유통사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어떤 돈으로 해결됐던 문제라면 지금은 이제 형사소송,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이제 빨간 줄이 커지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는 기존과는 다르게 좀 많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공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뭐 상술이 금지가 되고, 결국에는 내가 보조금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요금을 조금 많이 내고 보조금을 덜 받을 것인가를 이제 소비자가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제가 네. 지금 이제 휴대전화를 하나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10월 1일 이후에 네, 대리점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갔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혹시 대리점 가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금을 이렇게 요금표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이걸 꼭 공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기자님이 새로 가셨다라고 하면은 가서 요금표 좀 보여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 썼을 때 얼마 요금이 할인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겠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공짜폰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부터는 공짜폰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단통법이요. 예. 어떻게 보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15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시가 된 지 15개월까지 된 전화기에만 허용이 되고요. 예. 16개월 때부터는 이제 아까 말한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져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최신 폰에서는 공짜폰이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좀 오래된 폰에서는 아직도 공짜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든 분명히 이제 약간 법의 틈을 노리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부분이 그게 있을 것 바로 같아요. 이제 분리공시. 네네. 분리공시를 하기로 했다가 네. 분리공시를 안 하기로 네.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리공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단통법의 원래 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통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취지대로라면 예. 소비자들이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또 공평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신사에서 할인해 주는 건 안단 말이죠. 근데 단말기에서 할인해 주는 거를 보여주질 않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이번에 12%를 정한 거고요. 내년부터 또 이번에 이제 3개월 이후에 실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할인폭을 다시 수정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에서는 이거 정말 원래는 좋은 취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통신사나 아니면 제조사 배불려 주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들도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말이 많은데 네. 소셜상에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소셜상에서는 한 두 가지로 쉽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쥐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 네, 그게 딱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웹툰이 상당히 재미있게 또 하나가 돌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똑같은 핸드폰을 누구는 비싸게, 누구도 싸게 샀잖아요. 이제 다 같이 비싸게 살 수 있어요. 와, 이런 거죠. 네, 이런 웹툰이 돌고 있을 정도로 이제 소셜상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오히려 시장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는데요. 단말기를 비싸게 사야 되다 보니까 중국산 저가 폰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저가 폰들이 공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틈새를 노려서 이러한 시대에서 잘 살아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기기 변경을 잘 활용하는 게 이제는 한동안은 좋을 거고 분명히 그 안에서도 어떤 틈이 생길 거니까 그 틈에서도 살아날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좀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단통법 시대에 보조금 주는 방법. 그래서 매장에 들어갑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한 대를 팍 칩니다. 맞았죠? 아프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손해금조로 돈을 줍니다. 이런 것도 돌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러한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이 과연 법이 이래도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약간 좀 의문이 드네요. 하반기에는 이 폰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의 한 달에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2년 약정이 지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타날지 나중에 한번 또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트렌드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항상 그 신기하고 재밌고 예. 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예, Know Your Number라는 모바일 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하는데 번호 자체는 외우지 않는 현상이 굉장히 그렇죠. 어떻게 외웁니까 심화되지 그거를?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번호를 좀 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앱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막 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의 번호를 이제 다 이 앱이 다 서칭을 한 다음에 예. 그걸 가지고 어떤 게임 같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게임을 통해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그렇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네. 했는데 뭐 배터리가 아웃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거나 그럴 때 이제 번호를 모르면 지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예. 네,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최소한 너 지인 중에서 중요한 사람 몇 명의 전화번호 정도는 외워줘야 않겠니? 라는 약간 그런 개념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약간 좀 공감이 가네요. 예. 제가 최근에 네네. 이 뭐 불가피하게 네. 이렇게 이제 쓰던 휴대전화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기종을 그랬더니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소록을 제가 분명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옮겼거든요. 예. 옮겼는데 지금 이를테면 강재민 컨설턴트한테 전화가 왔다 예. 그러면 강재민이라고 안 뜹니다. 아, 다른 사람 이름이 뜹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답답한데 차라리 번호를 알면 그렇죠. 이 번호는 이게 아닌데 예. 될 텐데 예. 지금 골치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살면서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전화번호 정도면은 최소한 주변에 한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번호 정도는 외워줘야 되거든요. 예. 사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냥 단순하네요. 굉장히 단순해요. 게임을 통해서 예. 지인의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이게 보시는지 말이죠.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 네. 저도 이제 번호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음흠. 확실히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좀 뭔가 재밌는 걸 통해서 예. 가끔씩 이렇게 한번 머리를 굴려주는 게 어. 약간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예. 되고 예, 굉장히 좋은 예, 효과가 요즘 있을 뭐 수 있다. 웬만한 게임은 다 이유가요. 치매 예방이래요. 뭐 게임 하라고 그냥 하면 될 것을 꼭 굳이 이렇게 핑계를 갖다 댄단 말이죠. 예. 이 서비스 말이죠. 네네. 그럼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아직 아닙니다. 안 사실 됩니까? 뭐 대단한 앱도 아닌데 대단한 거 하지 않은데. 예,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예.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소셜 펀딩 사이트에 올려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참 가슴 아프네요. 네, 오죽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게임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외워야 한다. 가슴 아픈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예. 두 번째 아이템은 이제 어스토리라는 국내 개발자들이 만든 모바일 웹이면서 또 모바일 앱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토리. 예. 여행을 가기 전에요. 네. 우리가 이제 여행지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여행지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행 루트를 짭니다. 뭐 첫 번째 날에는 여기 가볼까? 아니면 빼보고 여기 갔다 빼보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짤 수 있도록 그 루트를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으로 다 하고 나서 딱 등록을 하면요. 완성을 하면은 마지막에 가이드북을 만들어줘요. PDF로 딱 뽑아줍니다. 자기가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이것만 들고 가면 된다라는 개념의 가이드북, 지도까지 있고 교통수단, 거리,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가이드북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까? 보통 이제 사실 여행지 추천하는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네. 여행지 추천이나 서로 공유하는 서비스, 루트를 공유하거나 그런 서비스들은 많은데 자신만의 여행 그 가이드북을 만드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게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똑같은 데를 가도 취향이라든지 정해진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맞게 최적화된 자기 일정을 짜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리고 나중에 그 가이드북을 자신만의 가이드북을 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여행지에서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기능이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뭐 저는 여행을 거의 안 다녀봐서 네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간 게 아니죠. 일을 하러 그 갔죠. 일정이 딱딱 짜여져 있었나요, 그러면? 그럼요. 자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죠. 그럴- 일만 하다 왔습니다. 그거랑은 완전 또 경험이 완전 다르거든요. 다른 또 거죠. 자기가 또 계획하고 이러는 거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 예. 최근에 한번 이걸 가지고 갔는데 뭐 사실 다른 용도보다는 나만의 가이드북을 출력을 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좀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예, 다음에 한번 더. 특별한 뭐 기술적인 특징은 안 보이네요. 기술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상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 어떻게 하면 자료를 잘 조합해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그게 잘 보여줄 것이냐 그 예. 정도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한 번쯤 뭐 체험 정도는 해볼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인 것 예,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그닥 좀 이렇게 유용한 아이템들은 예, 아니었지만 너무 이렇게 기대감이 저한테 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시라고 오늘 좀.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티타임 오늘은 이 모바일 결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